지금부터 정당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나누다 개막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30개의 정책 토론회, 96개의 정책 부스와 9개의 특산물 판매 부스, 7개의 정책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스웨덴에서 매년 알메달렌 정책 축제를 통해 의견을 실현해 나가는 것처럼 3일 동안 이 행사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과 또 참여해 주신 자치단체장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과 소통하는 네트워크 정당, 유일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오늘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모셔서 개막 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인사말 드리고 개막선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한 획을 걷는 행사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이 마련한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입니다. 정책 토론회, 정책 부스, 이벤트, 특산품 전시와 판매 등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책 엑스포는 지난 2014년 11월 민주정책연구원의 제안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안정과 믿음을 주는 신뢰의 정당이 되고자 하는 길을 찾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새 지도부는 이러한 변화와 신뢰를 실천하는 당으로서 일신을 위해서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정으로 오늘의 정책 엑스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하고 세련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환기가 될 2015년 다함께 정책 엑스포는 바로 이러한 열정을 담아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이자 네트워크 정당으로 거듭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당 정치는 여야당 간의 소모적인 진영 논리에 기초한 정쟁만을 일삼아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영이라는 국회의사당에서 상대를 포용하기보다는 비판과 배제라고 하는 저급한 정치로 의정 규범까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이었고 외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4월 동안 이곳 국회의사당에서는 정쟁도 비판도 배제도 뛰어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들이 또 보수와 진보의 싱크탱크 학자들이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직능단체 활동가들이 또 대학생과 청년들이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각자 그들의 영역에서 정책을 말하고 희망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다함께 정책 엑스포는 총 31개의 세션 200여 명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장, 직능단체 을지로위원회 9개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 37곳 기초자치단체 모두 98개 동의 정책 부스, 그리고 대학생,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7개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서 3일간 열리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의 외침을 받아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가는 그 첫걸음인 정책엑스포의 장을 통해서 시민을 만나고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려는 다짐을 해나갈 것입니다. 소통, 공유와 공감,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정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활동가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정당,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서 희망을 실천하는 믿을 수 있는 대한정당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당과 의회 정치가 올바로 나아가도록 사흘 동안 함께 해줄 정책 토론과 정책 부스, 그리고 이벤트로 구성된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에 직접 참여해서 구성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정의와 국회의장님, 또 국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으로 정책 엑스포 개최를 승인해 주시고 직접 부스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보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정책 엑스포를 준비해준 정책 엑스포 조직위원과 사무국 당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정책 엑스포 개막식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책 엑스포라는 말에 걸맞게 아주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안희정, 최문순 지사님 등 우리 당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도 기조연설을 하나 맡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복지, 사회적 경제, 또 골목상권, 최저임금, 교육복지, 청년시급,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정책 사례 발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급생활자, 약생, 청년, 주부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책 엑스포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기획된 이번 정책 엑스포는 시민을 위한 정치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하는 힘이야말로 우리 당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책 엑스포에서 즐겁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우리 당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문희상 위원장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문재인 당대표님과 조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진표 조직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이끌어주실 문재인 대표님을 연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왜 유능한 경제정당이어야 하는가,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책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우리 당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고 여야 간의 그 정책 경쟁의 새 시대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4, 5%대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2, 3%대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주춤합니다. 투자와 수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견인력도 크게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식 장비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 경제 전 분야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소득이 9.5%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9%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04년 96만 원에서 2014년 155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기업은 540조라는 역대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의 소득이 2배, 즉 200% 오를 때 하위 20%의 소득은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합니다. 고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빠져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세계 최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부모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1870만 명 중에 절반의 노동자가 월급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중에 230만 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해서 공식 실업률의 2배가 넘고 청년 4명 중에 1명꼴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인데 복지 지출은 OECD 꼴찌입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기도 하는 등 전월세 폭등으로 내 집 없는 사람들의 허리가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 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 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파괴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장 자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낙수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한 기존의 성장 전략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자리를 주제 완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설령 당장은 안짝
효과를 본다 해도 결국 다음 정부의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입니다. 기존의 성장 전략으로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필수 수요 생활비를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내수 기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EU, OECD, 다보스 포럼, 에이펙 정상회의, ILO 등에서 채택하고 지금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 방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동력은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대기업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원동력은 탄탄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전 세계 히든 챔피언 2,700여 개 중에 1,300여 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고작 20, 30여 개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국가의 자원 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 대기업 위주의 자원 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효가 다 했습니다. 올해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력의 경제 생태계로 바꿔야 합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인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가 서민 중산층의 생활 가처분 소득 높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성장,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국민들의 실생활 비용을 낮추어서 생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 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치솟는 전월세 문제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해온 바대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공호세 보육의 국가 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은 노인 요양시설,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 등 생활 영역 곳곳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 수리비, 맥주 가격을 낮춘다는 우리 당의 경쟁 촉진 3법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4인 가족 기준 월 5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공식 통계로 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동등임금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간당 임금, 초과 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의무와 상시 지속 의무는 정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넷째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으로는 3, 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까지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 약 12,000원 정도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공화당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자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부문과 연방정부가 계획을 체결하는 민간 부분에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단체 협약에 맡겨놨던 최저임금제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시급 8.5유로, 약 12,000원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당분간 해마다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 한계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상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월 20만 원 정도 임금 인상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물론 중앙정부까지도 도입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가 공정한 세금. 세금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 속도가 2배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자 감세는 그대로 둔 채 서민 정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정세하고 부자 대기업은 봐주는 이런 조세 체계를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첫째,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액이 2013년에 30조 원에 달합니다.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 감면 대상이 이동돼야 합니다. 셋째,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유진율도 높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고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서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서민중산층 정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이어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난 회동에서 연말정산으로 공급생활자들이 정부가 했던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3월 중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 5,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없고 세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세부담 증가가 연간 2, 3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성장에서도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새정신민주연합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고 사회의 역동성은 커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입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당, 그러기 위해 국민의 삶의 현장을 활동의 중심에 두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입니다. 국민들께 우리 당이 내 삶의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여의도에만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